안녕하세요. 이현행 교수의 경제 프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년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왜 위기몰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위기인데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제일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위기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위기하지만 그 위기를 분명히 정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잠깐 뭐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경제가 지금 침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침체 정도를 넘어서 불황 정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침체하면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소위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있는데요. 호경기가 이제 불경기로 내려가면 침체로 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침체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침체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해 2.0% 성장했는데 올해는 1.5% 정도 성장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거는 뭐 위기는 아니고 이제 침체 정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불황일 수가 있다. 우리가 불황하면 이거는 침체보다 더 큰 위기예요. 이것을 이제 더 키우면 1930년대에 대공황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침체하면 recession, 그리고 이제 불황하면 depres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depression 앞에 great을 넣으면 great depression이죠. 그게 바로 대공황인 거예요. 저는 현재 상태가 뭐 대공황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적어도 recession, 그러니까 이제 막 침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황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관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무역이 예전처럼 자유무역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정말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1930년대와 비슷한 대공황 드자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불경기로 가는 그 정도의 침체가 아니라 더 심각한 불황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험해온 우리 경제 성장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위기라고 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가 있죠. 갑자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막 줄어들고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왔던 외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막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IMF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제 IMF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1년 만에 바로 V자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가 마이너스 4.7% 역성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10%가 넘는 플러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굉장한 고초를 겪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번쩍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우리 자체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97년 외환위기는 동남아에서 벌어졌던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전이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어발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하다가 폭 터진 것이 외환위기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2008년, 2009년도에는 우리 잘못도 아니고 미국에서 부동산 부문에 거품이 꺼지면서 전 세계로 불황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었던 거죠. 그것도 바로 다음에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때 0.6%, 거의 0%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때에 우리가 다시 또 마이너스 0.7% 역성장했다가 바로 또 플러스로 튀어 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 1.4% 성장을 했어요. 이건 1.4%면 우리 역사상 제일 낮은 성장률 중에 하나예요. 제가 3번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 이것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바로 튀어 올랐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는 2.0%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은 발표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이 좀 안 될 거다. 반올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반올림이 했든 안 했든 2.0이라고 치고 올해는 한국은행이 1.5%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연초부터 그보다 못할 거다.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OECD도 1.5로 낮췄고 많은 IB들이 1%에 가까운 곳으로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한국은행도 1.8% 성장할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떨 거냐. 그 다음에도 제가 볼 때는 2.0% 이상으로 성장은 거의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초유의 일인 거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거는 경제 기적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해왔던 그 경험과 너무나 다른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서 한때는 연간 10% 이상, 한때는 15% 가까이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내려왔는데 이게 10%대에서 다시 또 5% 후반대로, 다시 또 5% 중반, 다시 또 5%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이제는 성장률이 2% 정도가 잠재 성장률이 아니냐, 우리의 실력이 그 정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1% 밑으로 떨어질 거다. 지금 뭐 1.5를 하느니 1.8% 하면 10년 뒤에는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0% 미만으로도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또 튀어 오르나요? 아니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이에요. 일본은 1990년에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갑작스럽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은 버블은 꺼지지 않았지만 언제 꺼져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가계부채가 부풀어졌고 또 그 가계부채로 뛰어 올린 주택가격이 큰 문제다. 우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중에서 단연코 제일 높다. 그게 26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계가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26년 걸린다. 평균적인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그게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딱 절반이에요. 한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상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튀어 올랐는데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가계부채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가계부채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소득 대비로 제일 높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로 그렇게 높은 집값 때문에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거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라고 합니다. 지지난해에는 0.72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반등했다. 전혀 자랑할 상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치 1.5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정말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단기적인 경기 상황으로 볼 때도 정말 사상 초유로 옛날처럼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될 거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그냥 경기 침체도 아니고
경기 불황도 아주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름을 절대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MF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제 위기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기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반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반등하지 못하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단합해서 정말 무엇인가 해내려고 해도, 마치 1997년 외환위기 겪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금모으기 하고 우리 국민이 전부 다 단합해서 정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어떤 민족이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번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합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딛고 일어나서 일본이 걸어갔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썼고, 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상황을 정말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차제에 4월 4일 구독자님들 모시고 특별히 오프라인 세미나 또는 오프라인 포럼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7시 반부터 마포구 합정동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 그리고 전 세계 상황도 같이 논의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도 상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